자, 위험 지표도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4번과 5번 둘 다 별 5개 보이시죠? 거기 꼭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너무 쉽습니다. 문제 맞추기. 자, 4번은 뭐냐면 이제 위험의 종류입니다. 위험의 종류. 자, 위험은 이렇게 이제 밑에 표로 잘 정리해 두었죠. 그거 숙제하시면 됩니다. 자, 위험은 절대적 위험과 상대적 위험으로 나눌 수가 있다. 그럼 절대적 위험에는 뭐가 있느냐? 표준 편차와 바라는 게 있다. value at risk. 그래서 우리가 위험이란 건 결국 그러니까 투자에서 위험이란 건 뭐라고 이제 정의를 할 수 있냐면 내가 예측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갈 가능성. 어떻게 보면 미래의 불확실성이 바로 위험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제 예측한 것과 반대 방향으로 어디까지 가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이만큼 간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절대적 위험인데 대표적인 게 표준 편차. 자, 우리가 표준 편차 같은 경우에는 정규 분포 우리가 이거 중학교 때 하는 거예요. 통계 좀 비슷한 거. 여기가 평균값이고 평균값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어떤 데이터들이 이 표준 정규 분포에 따른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만큼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데이터 값들이 이 안에 뭐 들어온다 이렇게 이 확률이 뭐 65%다 이렇게 해서 이 떨어진 정도가 얼마냐면 시그마 바로 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그죠? 표준 편차. 그러니까 평균 값에서 이만큼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평균 수익률이 10%, 평균이 10%고 여기가 뭐 마이너스 5%, 여기가 이게 15니까 25% 이렇게 돼 있으면 표준 편차가 15%라는 이야기죠. 15%.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펀드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5에서 25%의 사이에 있을 확률이 65%다. 뭐 이런 식이죠. 이렇게 이제 이게 위험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측정하는 이게 바로 표준 편차고 그 다음에 바라는 것은 뭐냐면 value at risk 즉 최대 손실 갑자기 용품에 최대 손실 가능 금액인가? 위험 금액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예. 아무튼 바라는 것은 중요한 건 뭐냐? 바는 표준 편차는 올라도 위험, 떨어져도 위험이죠. 그런데 바라는 것은 이게 하락 위험만 생각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 최대 손실 예상 가능 금액이구나. 예. 최대 손실 예상 가능 금액. 바가 되겠습니다. value at risk. 그래서 하락만 본 게 바입니다. 예, 이제 이런 건 절대적 위험이죠. 이만큼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펀드의 주식의 바가 뭐 1억이다. 1억 원. 그게 뭐 신용 수준 95%다. 라고 한다면 1일 바가 1억 원이다 하면 이건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펀드가 이 자산이 하루 동안 최대로 손실 날 수 있는 금액이 1억 원. 2내 1 확률이 95%라는 소리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무리 손실 나봤자 이 녀석은 1억이란 소리죠. 그렇죠? 그 확률이 95%라는 소리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이렇게 절대적이죠. 딱 뭐 표준 편차 15%, 바 1억 이렇게 절대적 위험입니다. 반면에 상대적 위험 보시면 공분산이라는 것은 두 개가 서로 얼마나 연관성이 있느냐라는 부분이죠. 하나가 오를 때 하나는 얼마나 떨어지느냐 뭐 이런 그게 이제 공분산이고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죠. 하나가 할 때 다른 하나는 어떻느냐라는 거고 초과수익률이란 말 자체가 그죠? 초과잖아요. 그죠? 얼마나 초과했니? 그러니까 상대적인 위험이죠. 초과수익률. 그다음에 베타도 시장에 대한 민감도.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 위험. 시장보다 얼마나 뭐 이런 식이고 그 다음에 상대바 이런 게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 개념도 뭐 알 필요 없고요. 시험에 대비해서는 이게 절대적 위험이냐 상대적 위험이냐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제일 쉽게 나올 땐 다음 중 상대적 위험이 아닌 것은 이 끝. 아니면 다음 중 절대적 위험은 이렇게 시험이 출제됩니다. 10초 만에 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초 만에.
자,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5번 봅시다. 5번. 자, 5번 제가 계산 문제도 나올 수 있다 그랬습니다. 제가 일요일 날 시험 친다 그랬죠. 네, 그래 잘 치라고 응원해 주신 분도 있는데, 그래서 그 응원 덕분에 잘 쳤습니다. 일요일 날 시험 쳤는데 월요일 아침에 성적이 발표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시험 4명 봤거든요. 4명 보니까 교수가 채점을 빨리 했는지. 네, 아무튼 99점 받았습니다. 99점. 그게 마지막 문제가 이거였습니다. 샤프 비율, 트레이너 지수, 그 과목 이름이 투자론이었거든요. 예, 그 일부러 들었죠. 왜 난 투자자 성명사를 나도 그래도 강사라고 강의하니까 점수 잘 받을까 싶어서 했는데 역시 잘 받았습니다. 이게 역시 사람은 잔머리로 이제 살아가는. 아무튼 그 끝에 문제가 샤프 비율, 트레이너 지수, 젠센의 알파를 계산하고 그 데이터를 설명하시오였거든요. 예, 별거 아닙니다. 근데 뭐냐면 자, 샤프 비율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 이걸 배우고 나면 자산운용 보고서를 보시면 이 값들이 다 있습니다. 이 값들이 다 있어요. 샤프 비율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샤프란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초과 수익률을 총위험으로 나누자 그랬습니다. 총위험으로 나누자. 예? 그러면 샤프 비율이란 것 자체가 샤프 지수, 뭐 같은 말. 샤프 지수는 이제 의미가 뭐냐? 시험 문제였죠. 의미가 뭐냐라고 하면 총위험 한 단위당 초과 수익률이 얼마냐라는 거죠. 즉 내가 부담한 위험, 내가 이만큼 위험을 부담한 거잖아요. 내가 부담한 위험 한 단위당 초과 수익률이 얼마 났냐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샤프 비율이 작은 것보다는 큰 녀석들이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펀드가 2개가 있다면, 동일한 유형의 펀드가 2개가 있다면 샤프 비율이 큰 게 더 좋은 펀드다. 그죠? 수익률이 잘 나는 거니까 양호한 수익, 양호한 성과를 거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총위험은 뭘 사용하느냐? 여기서 사용하는 게 바로 시그마. 아까 시그마 뭐라 그랬습니까? 표준 편차, 표준 편차. 총위험. 그리고 초과 수익률은 그러니까 이제 그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빼기 무위험 수익률입니다. 무위험 수익률. 그러니까 무위험 수익률은 사실 그냥 내가 은행에 예금하면 아니면 내가 뭐 국채에 투자하면 얻게 되는 그냥 얻는 수익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수익률을 얼마나 초과했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빼기 무위험 수익률입니다. 이게 이제 초과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 즉 총위험 한 단위당 초과 수익률이 얼마니? 이게 샤프 지수입니다. 계산 완전 간단하겠죠. 그죠? 계산 문제가 자, 그 202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27번. 자, 다음 조건에 펀드가 있을 때 샤프 비율은 얼마인가?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A 펀드, 샤프 비율. 자, 구하면 되죠. 자, 그러면 일단 초과 수익률을 구해야 되니까 A 펀드의 수익률이 얼마냐면 20%랍니다. 그러니까 20% 빼기 무위험 수익률이 4%. 문제 나와 있죠? 4%. 나누기 표준 편차가 얼마래요? 10%. 그러니까 이건 얼마예요? 1.6이다. 그죠? 1.6 이렇게. 그래서 총위험 한 단위당 초과 수익률이 1.6이라는 거죠. 근데 샤프 비율의 사실 단점은 이 하나만 봐서는 뭔지를 몰라요. 왜? 단위도 없어요. 단위가 없죠. 그죠? 퍼센트 나누기 퍼센트니까 단위가 없어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상대적으로 A 펀드와 B 펀드가 있다면 큰 값이 좋은 거다.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크면 좋다라는 거. 자, 이렇게 계산 진짜 간단하죠. 계산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트레이너 지수는 뭐냐? 트레이너 지수는 트레이너 지수, 트레이너 비율 다 같은 말입니다. 초과 수익률은 똑같은데 위험을 뭐로 봤냐면 베타로 봤습니다. 베타. 뭔가 베타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체계적 위험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뭐 시간 많으니까 설명을 좀 드리면, 자, 우리가 위험은 또 다른 유형으로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 체계적 위험은 시장 전반의 위험이라 그러고요. 비체계적, 이거 한 번만 들어놓으시면 됩니다. 저 여기는 시험이 안 나오니까. 체계적 위험은 시장 전반의 위험, 비체계적 위험은 기업 고유의 위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포스코가 망했다. 부도. 이런 것들이 기업 고유의 위험이죠.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럼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 내가 몰빵을 했는데 삼성전자가 망했다. 그럼 내 돈 다 날라가죠.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기업에 투자를 했다. 똑같이. 그런데 삼성전자가 망했다. 그렇다고 해서 나한테 피해가 크게 오지는 않습니다. 그죠? 뭐 다른 거에서 또 수익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커버할 수가 있죠. 예. 즉 무슨 이야기냐면 기업 고유의 위험이라는 것은 즉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것은 내가 투자하는 종목수를 늘릴수록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거 가능한 위험. 제거 가능한 위험. 이게 바로 비체계적 위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위험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지를 않습니다. 왜? 없앨 수 있으니까 분산 투자하면. 이게 비체계적 위험. 자, 그런데 내가 아무리 우리나라 기업들의 분산 투자하더라도 만약에 북한에서 포를 한 방 쐈다. 그럼 다 떨어지죠. 그죠? 폭락하죠. 아니면 우리나라 금리가 갑자기, 물가가 갑자기 급격히 상승한다. 그러면 주가는 다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시장 전반의 위험입니다. 즉,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는 거죠. 금리라든지, 그죠? 뭐 이런 것들. 뭐 전쟁, 뭐 이런 거. 그죠? 이런 것들이 체계적 위험이죠. 자, 체계적 위험은 내가 아무리 분산 투자하더라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산 불가능 위험이라고 하죠. 그리고 보상을 바라는, 투자자들이 보상을 바라는 위험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펀드 같은 거 측정할 때, 펀드는 이미 종목수가 많습니다. 그죠? 그러면 굳이 비체계적 위험은 고려할 필요가 없지 않니? 체계적 위험만 고려. 즉, 체계적 위험 한 단위당 초과 수익률이 얼마니? 이게 바로 트레이너 지수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사용하는 뭐만 다르다? 위험만 다르다. 그러니까 표준 편차는 체계적 위험 더하기 비체계적 위험인 거고 베타는 체계적 위험만 고려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죠. 그럼 똑같이 아까 202페이지에 그 27번에서 이제 트레이너 비율 구하라고 이러면 구할 수가 있죠. 트레이너 비율을 구하라고 하면 바로 그냥 A 펀드는 20% 마이너스 4%는 똑같다. 그죠? 똑같아요. 그 다음에 베타가 얼마냐면 1.6이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이렇게 구하면 안 되죠. 항상 계산식을 풀 때 퍼센트는 어떻게 고쳐야 되냐면 소수점으로 이렇게 하죠. 뭐 0.16 나누기 1.6이니까 얼마입니까? 0.1이죠. 그죠? 이렇게. 트레이너 지수는 0.1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트레이너 지수도 체계적 위험 한 단위당 초과 수익률이니까 값이 크면 클수록 좋은 거다. 그죠? 비교했을 때. 둘 다. 이제 그러니까 샤프 비율과 트레이너 지수는 위험 성과 한 단위, 그러니까 위험 한 단위당 내가 올린 성과를 이제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반면에 젠센의 알파는 좀 다릅니다. 초과 수익률 형태입니다. 젠센의 알파라는 것은 젠센이 만들었기 때문에 젠센의 알파죠. 젠센즈 알파 되겠습니다. 알파. 어떻게 구하느냐? 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시장 균형 수익률보다 얼마나, 그러니까 시장이 아니라 균형 기대 수익률보다 얼마나 초과했니? 즉 내 수익률은 균형 기대 수익률보다 얼마나 초과했니? 이것보다 더 초과했으면 잘한 거죠. 그러니까 젠센의 알파가 0보다 크면 펀드 매니저가 잘한 거예요. 종목 선택을 잘했건 매매 타이밍을 잘 잡았건 잘한 겁니다. 이유는 모르죠. 왜? 그냥 초과 수익률로 나오니까. 이유는 모르는데 0보다 크면 일단 펀드 매니저는 잘한 거예요. 그러면 균형 기대 수익률을 어떻게 구하느냐? 우리가 이걸 CAPM에서 뽑아내는데 증권시장선에서 어떻게 계산하냐면 무위험 수익률 더하기 위험 프리미엄입니다. 원래 우리가 위험 자산에 투자한다라는 것은 무위험 자산 수익률에서 내가 부담하는 위험에 대한 대가, 그죠? 위험 프리미엄 이렇게 계산하거든요. 그럼 위험 프리미엄은 다시 어떻게 계산하느냐? 해보면 이제 시장 수익률 RM은 시장 수익률입니다. 마켓. 시장 수익률 마이너스 역시 무위험 수익률. 이러면 이제 시장이 초과 수익률이죠. 시장이 초과 수익률. 그거에다가 뭘 곱하냐? 베타를 곱합니다. 베타를. 왜? 베타가 여기서 이제 체계적 위험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시장에 대한 민감도. 그래서 펀드를 여러분들 그 자산운용 보고서를 보실 때 베타 값이 얼마느냐에 따라서 이 펀드가 공격적인지 방어적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베타는 시장에 대한 민감도거든요. 만약에 베타가 2다. 베타가 2라는 소리는 시장이 10% 오르면 내 펀드는
20% 오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시장이 10% 떨어지면 내 펀드는 20% 떨어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만큼 공격적인 거죠. 근데 베타가 1보다 작으면 뭐 0.5다. 그러면 시장이 10% 오를 때 내 펀드는 5%만 오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하락기에는 이제 베타가 1보다 작을 것이요. 그죠? 시장이 좋을 때는 베타가 1보다 대부분 크죠. 그렇게. 베타, 그러니까 민감도. 그러니까 여기서도 시장의 시장의 초과 수익률, 그죠? 그거에다가 베타를 곱해가지고 그게 바로 균형 기대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보다 더 높게 나왔으면 펀드 매니저가 잘한 거거든요. 근데 젠센의 알파는 직관적입니다. 왜? 수익률 퍼센트죠. 퍼센트 빼기 퍼센트니까 값이 퍼센트로 나오니까 몇 퍼센트 잘한 거예요, 그냥. 그죠? 균형 기대 수익률보다 몇 프로 잘했다니까 우리가 직관적으로 잘 알 수가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젠센의 알파입니다. 젠센의 알파는 계산식 이걸 좀 외우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은 5번 문제를 자, 1번은 그래서 샤프 비율은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고 2번 젠센의 알파는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고 읽어보면 이제 얘들의 정의고요. 그래서 3번에 보시면 젠센의 알파는 운용자의 종목 선택 및 시장 움직임에 대한 정보 분석 능력을 측정하는 유용한 지표로 종목 선택 정보와 시장 예측 정보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아니 모른다니까. 나와서 젠센의 알파가 예를 들어서 3%가 나왔어. 그럼 3% 잘했다는 거죠. 근데 왜 잘했는지는 모르죠. 그냥 3% 잘한 거지. 모른다니까. 이걸 보고 어떻게 하나요? 왜 잘했는지는 모른다. 그래서 3번이 틀렸다. 구분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 종목 선택을 잘했든지 매매 타이밍을 잘 잡았든지 아무튼 잘했으니까 성과가 잘 나왔을 거다. 그리고 4번에 보시면 정보 비율이란 거 나오는데요. 정보 비율은 뭐냐면 역시 마찬가지로 초과 수익률 나누기 그 위험인데 여기서 말하는 초과 수익률은 이제 적극적 그 투자의 결과로 발생한 초과 수익률 나누기 그 적극적 투자에 관한 표준 편차거든요. 아무튼 그냥 정보 비율도 마찬가지로 이제 샤프 비율처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크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정보 비율도 값이 높은 게 좋다. 왜? 수익 나누기 위험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자, 이 5번의 4번 지문. 그래서 정보 비율은 이 4번 지문만 좀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보 비율이 높으면 운용자의 능력이 탁월한 것을 의미하지만 그런데 어느 정도의 값이 높은 수준인가에 대해서는 이론적인 근거가 없다. 라는 이 문장 그냥 자체 한번 읽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1과목이 끝이 났습니다. 1과목이 끝이 났다는 소리는 이제 여러분들은 합격에 거의 이제 9분 응선에 다가왔다는 거죠. 그죠? 왜? 60점이니까. 그러니까 1과목에서 뭐 한 50개 맞고, 그죠? 2과목, 3과목 과락만 면하면 합격이죠. 쉽잖아요. 그러니까 쉽다니까 합격이 쉽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그렇게 쳐다보지 마시고, 네. 아무튼 1과목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60문항입니다. 60문항. 절반 이상입니다. 절반 이상. 1과목에서 그리고 1과목이 기본이 되어야 네, 다른 것들을 좀 공부할 수가 있죠. 용어 같은 것들이. 자, 아무튼 1과목을 다 했으니까 제가 조금만 시간 있었어도 진짜 이제 자 1과목 다 했으니까 내일 시험 치겠습니다. 이런 말도 할 수 있을 텐데 진짜 안타깝습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다행일 수도 있죠. 그죠? 네. 시험 치고 막 이렇게 웃으면서 아우 60개 중에 아우 15개 맞으셨네요. 참 이러면서 좀 또 이야기도 하고 할 수 있었을 텐데 면담이 가능했을 텐데. 자, 넘어가시죠. 넘어가시고 213페이지 한번 가보시죠. 2과목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과목도 25문항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근데 2과목은 여러분들 이제 파생상품이거든요. 제가 지금껏 해본 결과 제일 어려워하는 게 파생상품, 그 다음 어려워하는 게 채권. 네, 이 둘은 진짜 넘사벽이에요. 넘사벽 진짜. 하지만 뭐 최대한 네, 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2과목과 3과목은요 딱 구성이 똑같아요. 첫 번째가 법규예요. 그러니까 2과목도 첫 번째가 파생상품 펀드 법규, 3과목도 첫 번째가 부동산 펀드 법규,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그 영업, 그러니까 두 번째가 파생상품 펀드 영업, 3과목은
부동산 펀드 영업.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투자 및 리스크 관리. 그러니까 이 과목에서는 파생 상품 펀드 투자 및 리스크 관리. 상과목에서는 부동산 펀드 투자 및 리스크 관리. 이렇게. 근데 이제 문항수가 다르죠. 문항수가 파생 상품 펀드는 25문항. 부동산 펀드는 15문항. 왜? 우리나라에 부동산 펀드가 거의 없으니까 그냥 넣어 놓는데 의미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15문제 출제가 되고 올해 특히 또 비중이 더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계속 줄고 있으니까 이제 그 말인즉슨 1과목이 아니면 이제 2과목을 잘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2과목을 잘 알아야 지금 현재 추세가 여러분들 실제로 사실 뭐 이걸 공부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정말 뭐 달인이 되고 그건 아니지만 지금 추세 자체가 뭐 은행이건 증권사건 보험사건 뭐 신상품 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하도 이제 뭐 수익 낼 데가 없으니까 위험을 관리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위험 관리가 최고 그거거든요. 그럼 위험 관리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바로 파생 상품이란 말입니다. 위험 관리할 때. 그러니까 이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금융공학 이러면, 그리고 뭐 국제금융, 제가 국제금융인데 가니까 시험이, 졸업시험이 파생 상품이에요, 그냥. 그만큼 이제 파생 상품이 많이 사용되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뭔지는 알자는 거죠. 파생 상품, 뭔지는 알자. 자, 제가 이제 그 사과잼 이야기를 했죠. 파생 상품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파생 상품 사과가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사과잼, 포도주스, 아니, 포도주스면 사과주스. 어제 술을 좀 덜 먹어야 되는데, 사람이. 자, 아무튼 이제 파생 상품 이야기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법규에서는 세 문제거든요. 여기 파생 상품 펀드 법규는 세 문제인데 이 과목은 제가 썼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책 안에만 보시면 20문제 이상 맞춥니다. 딱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세 문제, 법규 세 문제 여기서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213페이지 금융투자 상품 정의죠. 근데 여러분들 파생 상품 펀드 법규, 부동산 펀드 법규는 무조건 다 맞춰줘야 됩니다. 왜? 내용이 앞에서 봤던 내용이고 절대 어렵지가 않습니다. 뭐 꼬아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꼭 맞춰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문제를 꼬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쉽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건 맞춰줘야죠. 여러분들 구석에서 나오고 꼬아내는 건 틀려도 돼요. 내가 계산 문제 어렵다? 틀려도 돼요. 그거 있잖아요. 그 환매금액 계산. 그런 거 틀려도 된다니까, 그런 거. 어렵잖아요. 사실 계산 실하면 어렵거든요, 그런 거. 근데 여기서는 이제 맞출 데서는 맞춰야 되는 거죠. 이제 여기가 맞출 때입니다. 보면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분류. 제가 이거 왠지 한 것 같은데 안 했나요? 했어요. 원본 손실 가능성, 원본 초과 손실 가능성, 채무증권, 지분증권. 했죠? 이제 개 이야기죠, 개 이야기. 그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해보면 금융투자 상품은 3단계 정의 방식에 의해서 정의되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첫 번째, 그러니까 일반적 정의. 금융투자 상품은 어떻게 정의된다? 뭐가 있으면? 세 글자? 투자성. 그렇죠. 투자성이 있으면 금융투자 상품이다. 이렇게. 이게 일반적 정의. 그리고 이제 명시적 포함. 그 안에 어떻게 이제 분류되느냐라고 했을 때, 원본 손실 가능성. 즉, 투자성에 의해서 금융투자 상품과 비금융투자 상품. 그 다음에, 다시. 원본 초과 손실 가능성에 의해서 증권과 파생 상품으로 나눈다라는 거죠. 그리고 증권은 6가지.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채치수 앞에. 그리고 앞으로 해도, 그죠? 뒤로 해도. 증권, 예탁, 증권. 그리고 이제 자본시장법 도입으로 우리가 상품 확장을 위해서 새로 도입한 개념. 파생결합증권과 투자계약증권. 여기서 중요한 건 파생결합증권도 증권이라는 거. ELS 같은 거. 끝말이 증권이잖아요. 그죠? 그 말인즉슨 원본 손실 가능성만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파생 상품은 원본 초과 손실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장내와 장외로 나눈다. 거래소 내에서 거래되느냐, 밖에서 거래되느냐에 따라서 장내 파생 상품, 장외 파생 상품으로 나눈다. 그러면 파생 상품이 뭐냐라고 했을 때 파생 상품이라는 건 기초자산의 가격 변화에 의해서 수익이 결정되어지는 것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런데 자본시장법 정의는 뭐냐면 자본시장법은 투자성이 있는 것으로서 선물, 옵션, 스왑 중 하나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선물, 선도가 뭔지, 옵션이 뭔지, 스왑이 뭔지 알면 된다라는 거죠. 일단 이건 우리가 이제 3장에서 자세히 배울 겁니다. 3장이 아까 뭐라 그랬냐면 파생 상품 펀드 투자 및 리스크 관리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거기서
거기 나오는 게 이제 첫 번째 선물, 두 번째가 옵션, 세 번째가 스왑 뭐 이런 식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선물 옵션 스왑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하면 개념만 일단 맛만 보고 넘어가면 자, 선도라는 거 영어로 하면 포워드입니다. 포워드. 어디를 향하여, 그죠? 전치사 포워드. 선물은 퓨처, 미래, 그죠? 미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정말 쉬운 단어들. 이게 선도, 선물입니다. 이게 뭐냐 도대체? 이 사과잼이라는데 사과고 사과가 있으면 사과잼이 파생 상품이라 그랬는데 사과가 기초 자산이고 도대체 뭐지? 라고 했을 때 자, 보시면 만약에 기초 자산이 주식이다. 이게 이제 사과다. 이러면 이제 사과잼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이런 식이죠. 우리가 실제로 주식을 지금 사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매매, 그러니까 매수 버튼을 누르면 내가 매매가 체결되면 돈이 빠져나가고 지금 현재 그래서 이거를 선물 거래에 대비해서 현물 거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할 때 인터넷 강의 찍을 때 콩나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콩나물 할머니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이런 식이죠. 예를 들어서 할머니 콩나물 얼마예요? 100g에 1,000원. 아, 예. 지금 1,000원을 주면서 콩나물 100g을 받아요. 이게 현물 거래란 말입니다. 그런데 선도 거래라는 건 뭐냐면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이게 장외냐 장내냐의 차이예요. 장내 상품이냐 장외 상품이냐 그 차이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이제 그게 아니라 할머니한테 할머니 콩나물 100g 얼마요? 1,000원. 그러면 할머니 제가 한 달 뒤에 콩나물 100g이 필요한데 그때 콩나물국을 꼭 끓여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한 달 뒤에 콩나물 100g 얼마 받으시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할머니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1,100원. 그럼 내가 좋아요. 오케이 할머니 콜? 이러면 뭡니까? 지금은 약속만 한 거죠. 뭐 한 달 뒤에 콩나물 100g을 1,100원에 서로 교환할 것을 약속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약속했으니까 한 달이 지나면 나는 할머니한테 어떤 의무가 생겨요? 1,100원을 드려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할머니한테 콩나물 100g을 받을 권리가 생기죠. 반면에 할머니는 한 달 뒤에 1,100원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대신 콩나물 100g을 줄 의무가 있죠. 서로 이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선도예요. 선도. 별거 없죠. 근데 이게 뭐지? 라고 생각 드시죠? 근데 이게 뭐냐면 이런 식이죠. 예를 들어서 갑자기 다음날 뉴스에 콩나물이 대박 완전 남자한테 그리 좋대요. 그런 기사가 나왔다. 그러면 일단 마트고 시장이고 콩나물이 없어. 예, 엄마들이 다 자기 남편 준다고. 자, 이럴 때 그래서 콩나물이 100g에 예를 들어서 10만 원 한다 칩시다. 콩나물이 10만 원이에요. 지금 구하려면. 근데 한 달이 지났어. 나는 할머니한테 갔어. 그리고 할머니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를 주면 됩니까? 10만 원이 아니라 1,100원. 그럼 할머니는 눈물을 머금고 나한테 그죠? 10만 원짜리 콩나물을 나한테 1,100원 받고 넘겨야 되는. 그럼 나는 얼마 이익? 10만 원짜리를 1,100원에 샀으니까 98,900원입니까? 98,900원 이익. 할머니는 98,900원 손해. 그러니까 1,100원 벌고자 98,900원 손해.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파생상품, 원본, 초과 손실 가능성. 이런 식이죠. 그죠? 이게 뭐다? 선도, 선도. 반면에 콩나물 가격이 이제 사실 뉴스가 한 방 나왔어요. 자, 나라에서는 콩나물 재배기를 무료로 전 국민에게 뿌립니다. 다 뿌렸어. 집에서 그냥 키워 먹어. 이제 콩나물 100g에 예를 들어서 100원 한다. 그러면 그래도 한 달이 지났을 때 나는 할머니한테 눈물을 머금고 이제 내가 눈물을 머금고 1,100원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럼 나는 1,000원 손해. 그죠? 이런 식이라는 거죠. 이게 선도 선물입니다. 선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시험 칠 때 선도나 선물을 정의할 때 핵심적인 단어는 장래 일정 시점에 인수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그러니까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이 인도라는 말이 핵심 단어입니다. 건네주는. 장래 일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줄 것을 약정하는 거죠. 그래서 콩나물 할머니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손익구조 역시 사실 이게 다예요. 선도, 선물, 사실 선도에 대한 설명 다 했어요. 이게 다예요. 미래 일정 시점에 건네주기 때문에 실제 기초자산 가격이 오르느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이제 매수 포지션을 취한 사람. 그러니까 콩나물을 사겠다는 내가 매수 포지션을 취한 사람이에요. 용어가. 그리고 할머니가 매도 포지션을 취한 사람. 콩나물 팔겠다고 했으니까. 그죠? 이제 누가 이득이냐 손해냐는 기초자산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죠. 이게 파생상품이라고 그죠? 그 다음에
옵션이란 건 뭐냐라고 했을 때, 옵션은 제가 그때 권리라고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핵심 단어가 권리예요. 권리를 약속하는 거예요. 콩나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식, 콩나물 말고 이제는 그냥 주식으로 합시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이 지금 150만 원이라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는 그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아니면은 뭐 없어도 여기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으면 A가 B한테 이게 물어보는 거죠. 야, 삼성전자 주식 한 달 뒤에 나한테 150만 원에 내가 A가 150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다오. 권리를 다오. 대신 내가 네한테 10,000원을 줄게. 그러면 B는 뭘 줘야 된다고요? 권리. 다시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냐면, A는 B한테 뭐라 그랬냐면, 야, 내가 한 달 뒤에 네한테 삼성전자 주식을 150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나한테 팔아라. 내가 얼마 주면 되겠니? 10,000원. 10,000원 주고 이제 권리를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옵션입니다. 옵션, 권리. B가 판 게 이제 옵션을 파는 거죠. 그러면 A는, 이렇게 되면 A는 뭘 갖고 있냐면, A는 한 달 뒤에 B로부터 삼성전자 주식을 150만 원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000원을 받았기 때문에 B는 의무가 생겨요. 어떤 의무? 한 달 뒤에 A가 요구하면 삼성전자 주식을 150만 원에 팔아야 돼. B는. 팔아야 돼요. 이거죠. 그럼 실제로 한 달이 지났어. 삼성전자가 폭등해가지고 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 A는 당연히 권리 행사 하겠죠. 그죠? 나 150만 원에 삼성전자 주식 살래. 나 권리 행사할래. 그러면 B는 시장에서 200만 원에 삼성전자 주식을 사서 A한테 150만 원에 팔아야 되는, 눈물을 머금고, 거고, 50만 원 손해보는 거고, A는 50만 원 이득을 보는 거죠. 10,000원 투자해서 50만 원 이득 보는 거죠. 그죠? 50배, 그죠? 5,000% 이런 거. 그러니까 원본. 그러니까 B는 이제 그만큼 손해인 거고, A는 그만큼 이득인 거고. 그래서 지금까지 선도와 옵션에서 살펴보면 파생 상품의 특징은 뭐냐면 제로섬 게임이라는 거예요. 제로섬. 왜? 이 사람이 이익 봤으면, 아까 콩나물 할머니가 그죠? 98,900원 손해봤으면 내가 98,900원 이익 보고, 여기서도 제로섬 게임이다라는 거죠. 파생 상품은. 아무튼 이런 게 이제 옵션. 이건 이제 뒤에 가서 다시 자세히 설명하고, 이런 게 옵션, 이런 권리를 약정하는 게 이게 옵션입니다. 다음에 스왑이란 건 선도 거래가 여러 번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스왑은 교환이라는 단어가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교환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고정금리, 내가 A가 B한테 5%를 줘. 그러면 B는 A한테 변동금리를 줘. 변동금리는 말 그대로 그때마다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A는 B한테 5%를 주고 B는 A한테 변동금리를 주는 거지. 그러면 시중금리가 올라가면 변동금리를 받는 내가 유리하고, 시중금리가 떨어지면 상대방이 유리하고, 이렇게 금리를 교환하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교환하든지 뭔가를 이렇게 교환하는 걸 스왑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그때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그냥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거다라는 거죠. 이런 거다. 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3단계 명시적 배제. 원화 표시 CD, 그죠? 외화가 아니라 원화 표시 CD 관리 신탁의 수익권은 금융투자 상품에서 배제하겠다. 이렇게. 이게 이제 1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모르는 말이 없겠죠. 그래서 2번에 한번 보시면 참고로 파생결합증권이랑, 그러니까 파생 상품이 결합되어 있는 증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ELS 같은 것들. 그러니까 ELS 같은 것들은 기초자산의 가격, 이자율, 그다음에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이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지급금액 또는 회수금액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 그러니까 이야기했죠. ELS는 수익이 확정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죠? 10%면 10%. 그러니까 조건을 만족하면. 그러니까 조건이 기초자산이 어떻게 변하다가 만족하면은 확정된 수익이 나한테 온단 말이죠. 이런 게 파생결합증권. 근데 얘는 아무리 돈을 날려봤자 내가 투자한 돈만 날아가기 때문에 증권에 들어가 있는 거죠. 증권에. 그렇죠?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파생상품 펀드라고 하는데 요것만 이야기하고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파생상품 펀드라고 하는데 우리가 실제로 파생상품 펀드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법률에. 이야기했죠.
자본시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집합투자기구는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단기금융 이렇게 5개밖에 없어요. 그죠? 파생상품 집합투자기구라는 건 없어. 그러면 이거는 뭐지? 이건 이제 실무상의 어떤 표현인데, 그래서 우리가 파생상품에 좀 많이 투자하면 파생상품 펀드라고 우리 부르자. 편의상, 실무상. 그러면 얼만데? 라고 했을 때 그 해설의 세 번째 줄에 보면, 그때 한번 이야기했죠. 쭉 보면 실무적으로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집합투자증권, 이런 걸 이제 파생상품 펀드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집합투자자산의 50%를 초과하여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집합투자증권,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을 우리가 파생상품 펀드라고 한단 말입니다. 금감원 규정에 이렇게 정해놨단 말이죠. 이 두 개 외워야겠죠? 이 두 개는. 그래서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그게 10%를 초과하는,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집합투자증권, 그 다음에 50%를 초과해서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우리. 자, 이런 녀석들을 우리가 파생상품 펀드라고 이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일단 여러분들 지금 한 거 다 살펴보시고, 다 중요한 것만 했거든요. 근데 이번 시간에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을 다 아시겠으면, 돌아가시면 되고요. 모르시겠으면, 질문하시고, 소화를 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